We build a future strong and true under the shining sun of Juche. 천리마의 기삼으로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자. 177개국 중 꼴찌, GDP 남한의 54분의 1, 1인당 소득 고작 142만 원. 이게 어느 나라 얘긴지 아세요? 네,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에요. 주민들 밥 먹이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미사일이나 쏘아대는 막장 국가죠.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북한이 한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 아세요? 아니, 진짜로요. 1960년대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1.5배였습니다. 평양에는 서울보다 1년 먼저 지하철이 뚫렸고요. 컬러 TV도 우리보다 6년이나 빨리 나왔어요. 발전량은 남한의 5배, 화학비료 생산량은 무려 20배나 됐습니다. 그때 남한 사람들이 보리밥 먹을 때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훨씬 선진국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우리가 54만 원 벌 때 북한은 10,000원 버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격차가 54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잘 나가던 나라가 이 꼴이 난 걸까요? 오늘은 북한 경제가 어떻게 폭망했는지, 그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가 해방됩니다. 이때 북쪽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공산주의자였던 그는 재빨리 소련한테 붙었습니다. 소련이 뭐냐고요? 지금의 러시아인데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큰형님이었어요. 미국이 자본주의의 대장이었다면 소련은 공산주의의 대장이었던 거죠. 김일성은 이 큰형님 등에 업혀서 북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한반도 북쪽에 자기 편 정권이 생기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욕심이 많았어요. 북쪽만으론 성이 안 찼거든요. 한반도 전체를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허락을 받고 남한을 기습 침공합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이에요. 결과는요? 완전 대실패. 북한군 사상자만 80만 명. 중국에서 지원군이 안 왔으면 북한은 그대로 멸망했을 거예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었거든요. 게다가 전쟁통에 북한 공장의 60%가 박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이 김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시작한 전쟁에서 처참하게 졌어요.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요. 당연히 욕 엄청 먹겠죠.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다 김일성 때문이다 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서 김일성의 특기가 드러나요. 바로 남 탓의 달인이라는 거.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 이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권력을 지킨 김일성. 이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소련이랑 중국한테 SOS를 쳤습니다. 형님들, 우리나라 망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퍼줬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위치가 공산 진영한테 엄청 중요했거든요. 자본주의 진영. 그러니까 남한, 미국, 일본이랑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니까요.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랑 소련 입장에서도 곤란했던 거죠. 적이 바로 코앞까지 오는 거니까. 소련과 중국의 막대한 지원. 거기에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총동 원령이에요. 인민 여러분, 쌀밥에 고깃국 먹여줄 테니까 죽도록 일해. 이런 거죠.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자는 의미였어.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은 놀라운 성장을 이뤄냅니다. 숫자로 볼까요? 1인당 소득 남한의 1.5배, 발전량 남한의 5배, 화학비료 생산량 20배, 석탄, 철광석, 시멘트 생산량 전부 남한을 압도했어요. 당시 평양 사진 보면 꽤 번듯해요. 고층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전차도 다니고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나라를 재건한 위대한 수령님이었죠. 하지만요, 바로 이 시점에서 김일성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좀 세지니까 김일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 정도로 잘 나가면 슬슬 통일도 노려볼 만한데 군사력 키워서 쳐들어가든 경제로 압도해서 흡수하든 여기서 만족할 때가 아니야. 더더욱 빡세게 성장해야겠다. 문제는 욕심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단기간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도 키우고 중공업도 키우고 경공업도 키우고 농업도 키우고 게임으로 치면 힘, 민첩, 지능, 체력 스탯을 한꺼번에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탯 포인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중간해지는 거죠. 특히 국방비가 문제였어요. 국가 예산의 무려 30%를 군대에 쏟아부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이 약 13%인데 북한은 그 2배가 넘게 군대에 돈을 썼어요. 나라 살림이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김일성은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샜거든요. 그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것 같고. 근데 현실은요. 돈이 부족한데 외부 지원은 안 받겠다? 당연히 경제가 버틸 수 없었죠. 소련이랑 중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한에서는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시작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를 외치면서 공장 짓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남한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1974년 드디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1인당 소득이 남한 543달러, 북한 515달러. 남한이 북한을 추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김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때 남한보다 1.5배나 잘 살았는데 이제 추월당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김일성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뭐냐면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마침 1970년대 유럽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은행들이 우리 돈 좀 빌려가세요 하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자존심 강한 김일성이었지만 물불 안 가리게 된 그는 경제 자립 노선 같은 건 진작에 포기하고 재빨리 손을 벌렸습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이 빌린 돈 무려 22억 7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이 돈으로 투자하고 물건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김일성은 싱글벙글했습니다. 자, 이 돈으로 경제 대박 내자. 실제로 잠깐 반등했어요. 평양 지하철도 이때 개통했고 컬러 TV도 이때 도입됐어요. 1975년에는 1인당 소득이 남한을 다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북한은 이때를 황금기라고 자화자찬했죠. 하지만요, 이 황금기의 뒤에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북한이 만든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제품이요. 품질이 좋겠어요? 기술력이 있겠어요?
선진국들이 북한산 좀 사볼까 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 북한은 수출은 안 되고 수입만 하니까 무역 적자가 쌓였어요. 근데 김일성은 이걸 무시했어요. 됐고, 생산 더 늘려. 이러니까 공장에는 안 팔리는 물건만 산더미처럼 쌓였죠.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어요. 북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무역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북한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 여기서 김일성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황당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안 갚으면 그만이지. 배째라고 해. 네, 진짜로 안 갚았어요. 국가 차원의 먹튀를 한 거죠. 북한이 떼먹은 돈이 얼마냐면요. 30여 개국한테 총 140억 달. 지금 가치로 17조 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나라가 17조 원을 먹튀한 거예요. 당연히 북한은 곧바로 국제 신용불량 국가가 됐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여기서 끝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경제가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상하게 버텼어요. 왜냐하면 소련이랑 중국이 계속 도와줬거든요. 북한 위치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망하면 우리한테도 손해야 라며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돈 빌려준 유럽 나라들은 분통이 터졌겠죠. 근데 북한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쳐들어갈 수도 없고. 자, 이쯤 되면 김일성이 정신 차렸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남한은 삼저 호황으로 연 12%업 고속 성장 중이었어요. 무역 규모는 북한의 11.5배로 벌어졌고 올림픽 개최까지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김일성은 경제를 살릴 생각 대신 자존심 싸움에 올인합니다. 1984년 남한에 큰 홍수가 났어요. 3일간 650mm 물폭탄이 쏟아져서 피해액이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김일성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남조선한테 구호물자 보내주겠다고 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일성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남조선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 도움을 거절할 거야. 그러면 우린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만 좋아지는 거지. 완전 꿀이래. 그런데요, 남한이 예상을 깨버렸어요. 고마워. 진짜 보내줘. 북한은 완전 당황했습니다. 말을 뱉었으니 안 보낼 수도 없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쌀 7,800톤,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을 보냈습니다. 북한 혼자 힘으론 부족해서 중국한테 빌려와서 물자를 마련했다고 해요. 완전 자폭이었죠. 근데 삽질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대성공이었죠. 전 세계에 한국의 발전상이 알려졌어요. 김일성은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질 수 없다. 우리도 대규모 행사 하나 열어. 그래서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2만여 명이 참가한 큰 행사였어. 북한은 자기들 기상을 보여주겠다고 수용 인원 15만 명짜리 건물을 턱턱 올렸습니다. 으리으리하게 건축물 단지를 조성했어. 문제는요, 이거 하는데 60억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7조 4천억 원. 근데 이 건물들로 수익을 냈냐고요? 공산주의라 부동산 분양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관상용 건물만 잔뜩 지은 거예요. 국제사회한테 우리 돈 좀 있지 보여주고 끝. 7조 원 날리고 쟤네 돈 좀 쓰네 소리고 끝인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서해 관문이라는 거대한 댐 시설을 지었어요. 대동강 물을 조절하겠다며 70억 달러를 투입했죠. 근데 김일성이 빨리빨리 완공해
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됐어요. 완공된 간문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복구 대기조가 24시간 상주해야 해. 더 웃긴 건요, 간문 지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물 흐름이 바뀌면서 대동강 숭어 어획량이 줄었고 겨울엔 얼어붙어서 배가 못 지나갔거든요. 70억 달러 들여서 득보다 실이 많은 시설을 만든, 이렇게 김일성의 연속 삽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에서 외화 보유고는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어요. 이게 북한한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련이 북한한테 싼 값에 기름 주고 물자 주고 기술 지원해 줬거든요. 그 생명줄이 끊긴 거예요. 북한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산국가 유통망이 끊겼습니다. 북한 경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부터 3년간 대홍수와 가뭄이 연속으로 덮쳤어요. 농사는 망했고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나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됐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려 33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시기를 고난의 해 행구이라고 불러요. 북한 청년 남성의 평균 키가 남한보다 8.8cm나 작아졌을 정도로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성장기에 밥을 못 먹으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82세로 사망합니다. 최악의 경제, 굶어 죽는 주민들, 지도자의 죽음, 모든 것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다들 북한 곧 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봤죠. 그런데요, 우리 다 알잖아요. 북한 아직 안 망했다는 거. 지금도 북한의 경제는 최악 수준이지만 체제까지 붕괴되진 않았어요. 아니, 북한은 어떻게 이때 살아남은 걸? 답은 김씨 일가의 아주 교활한 생존 전략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하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든 고위급이 쿠데타를 일으키든 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김씨 일가의 완벽한 밑작업으로 이건 일어나지도 않았죠. 첫째, 남 탓의 달인 기억나세요? 6.25 때 정적들한테 책임 떠넘겼던 거. 이번에도 똑같이 했어요. 인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내 탓이 아닙니다. 당 간부들이 내 명령을 잘못 수행한 탓이에요. 그리고 소련이 배신했고 미국이 우릴 압박하잖아요. 나 최고領導자는 완전 무결한 명령만을 내리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놀랍게도 이게 먹혔어요.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세뇌당해서 수령님은 완벽해,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라고 믿었거든. 둘째, 불만 해소 밸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개인이 장사하면 안 돼요. 근데 김일성은 슬쩍 허용해 줬습니다. 너네 장마당에서 장사해도 돼. 그러니까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됐고 불만도 좀 누그러졌죠. 사회주의 원칙보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셋째, 공포정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올라왔을 때 그는 곧바로 대대적인 숙청을 했습니다. 심화조 사건이라고 해서 무려 2만 5천 명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어요. 그리고 선군 정치라며 군대를 앞세운 공포 통치를 했죠. 한 논문에 따르면 이때 김씨 일가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보다 강력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반란? 꿈도 못 꿔요.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김씨 일가는 체제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다음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3대 세습에 성공했죠. 자, 이렇게 살아남은 북한. 지금은 어떨까요? GDP는 남한의 54분의 1.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 13년 짧아요. 무역 총액은 남한의 1766분의 1에 불과함.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경제가 망하니까 비대칭 전력에 올인했거든요. 바로 핵과 미사일이에요.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최소 2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상당 수준이에요. 경제는 거지가 됐지만 핵으로 무장한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수시로 우리나라를 향해 도발을 해오며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경제 몰락의 역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도한 욕심, 남 탓, 자존심 싸움. 이 세 가지가 한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북한이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북한처럼 되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